어디서 손님들 앞에서 집안 망신을 시켜? 시아버지 팔순 기념식에서 공개된 가족 사진 속에 큰며느리 라윤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남편 서민준 옆에는 병원 홍보실장 오세희가 환하게 웃고 서 있었죠. 저도 이 집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좀 넘어가자. 그 한마디에 라윤이 3년 동안 붙잡고 있던 기대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대 앞 휠체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백성의료재단 설립자 시아버지께서 가슴을 움켜쥔 채 앞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비명을 질렀고 홀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조금 전까지 뺨을 맞고 서 있던 라윤의 눈빛이 그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부 비키세요. 코드블루 먼저 띄우세요. 심장혈관 세터, 당직팀 호출하세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던 그 순간 라윤만이 환자의 입술색과 호흡, 맥박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그러나 백옥심은 다시 라윤의 손을 쳐냈습니다. 네가 의사야? 배운 것도 없는 애가 어디서 의사 흉내를 내? 산소 마스크는 바닥을 굴러갔고 서기섭의 숨은 점점 더 얕아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막아서면 아버님은 돌아가십니다. 그땐 어머니가 책임지셔야 해요. 아니, 그럴 순 없어. 비켜요, 빨리! 그 서늘한 한마디에 누구도 더는 라윤을 막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빛 물든 사연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까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백성 메디컬 센터 VIP 컨벤션홀에는 아직 불이 다 켜지지 않았습니다. 천장 높은 홀 안에는 새벽 특유의 서늘한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고 바닥에 깔린 붉은 카펫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 텅 빈 공간 한가운데 강나윤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검은 앞치마를 두른 강나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꽃장식을 하나하나 다시 매만지고 있었어요. 흰 국화와 노란 프리지어가 섞인 꽃다발의 각도를 조금씩 틀어가며 행사장 입구에 세워둔 명패들을 마른 천으로 닦았습니다. 손끝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쓱 문지르고는 다시 다음 명패로 손을 옮겨갔죠. 명패 하나하나에는 오늘 이 자리에 올 손님들의 이름이 또박또박 새겨져 있었어요. 강나윤은 그 이름들을 소리 없이 한 번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늘은 백성의료재단 설립자 서기섭 이사장의 팔순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병원장과 교수진은 물론 제약회사 대표들과 지역 국회의원까지 발걸음을 하는 큰 행사였어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종합병원의 가장 중요한 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행사를 새벽부터 홀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행사 전문팀의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재단가의 큰 며느리 강나윤이었죠. 탁자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강나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전화를 받았어요. 라윤아, VIP 대기실 물 온도 확인했니? 회장님들 오시는데 생수가 미지근하면 그게 얼마나 망신이니? 시어머니 백옥심의 목소리가 휴대전화 너머에서 날카롭게 꽂혀 들어왔습니다. 네, 어머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람들 앞에 너무 나서지 마라. 내가 우리 집 큰 며느리인 거 알면 병원 이미지에도 그닥 좋을 게 없어. 그냥 뒤에서 조용히 움직여. 강나윤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컨벤션홀 유리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단정하지만 어딘가 초라한 검은 원피스, 손목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소독약 자국, 그리고 앞치마 끈을 2번이나 감아 묶은 가는 허리.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강나윤은 한참 동안 그 유리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강나윤은 헬리콥터 날개 소리와 사이렌 속에서 수십 명의 의료진을 향해 지시를 내리던 사람이었어요. 무너진 건물 아래에서, 뒤집힌 차량들 사이에서, 피와 먼지로 뒤덮인 현장 한가운데서 누군가의 생명을 붙들던 손이었죠. 한번 손을 움직이면 주변의 모든 의료진이 그 손끝을 따라 움직였고, 한마디 지시를 내리면 흩어져 있던 구조의 흐름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손은 명패를 닫고 물잔을 채우고 꽃의 각도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백성 메디컬 센터는 응급의료센터와 심장혈관센터, 하이브리드 수술실과 VIP 병동까지 모두 갖춘 거대한 병원이었어요. 복도를 걷다 보면 의사와 간호사, 환자와 보호자가 끝없이 오갔고 수술실의 불은 밤낮 없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병원 안에서 강나윤에게 허락된 자리는 수술실도 진료실도 아니었어요. 강나윤의 자리는 늘 행사장 뒤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이었습니다. 강나윤이 이 집안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시집을 올 때만 해도 강나윤은 자기 과거를 굳이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백옥심이 며느리의 출신을 물었을 때 강나윤은 그저 지방에서 작은 병원 일을 거들었습니다라고만 답했죠. 그 한마디 뒤로 강나윤은 이 집안에서 배운 것 없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강나윤이 침묵을 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4년 전 강나윤은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그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않았고 다시는 그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죠. 어느 무너진 건물 아래에서 끝내 손을 뻗지 못했던 그날 밤 이후 강나윤은 자기 안에 무언가가 함께 무너져 내렸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강나윤은 자기 과거를 깊은 곳에 묻어둔 채 누구보다 조용히 걷는 며느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홀 정리를 마친 강나윤은 VIP 대기실로 향했어요. 생수병들을 하나하나 만져 온도를 확인하고 너무 차갑지도 미지근하지도 않게 새 물병으로 바꿔두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손목 시계가 6시를 가리켰죠. 대기실 거울 앞에 선 강나윤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매만졌어요. 거울 속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죽음과 삶의 경계를 지켜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죠. 그때 대기실 문이 빼꼼히 열리며 청소 담당 직원 한 사람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저 사모님, 아니 큰 며느님, 행사장 의자 배치는 이대로 하면 될까요? 강나윤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만 휠체어 들어오실 자리는 앞쪽에 조금 더 넓게 비워두세요. 이사장님 동선이 편하셔야 하니까요. 그리고 입구 가까운 쪽 통로는 한 사람이 더 지나갈 수 있게 비워두시고요. 직원은 고개를 꾸벅 숙이고 사라졌습니다. 강나윤은 작은 일 하나에도 환자의 동선을 먼저 떠올리는 자신의 습관을 문득 깨달았어요. 만약 누군가 갑자기 쓰러진다면 들것이 어디로 들어와야 하는지,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비켜서야 하는지가 머릿속에 저절로 그려졌습니다. 아무리 묻어두려 해도 몸에 밴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이었죠. 문득 강나윤의 머릿속에 4년 전 그 밤이 스쳤습니다. 무너진 고가도로 아래 갇혀버린 동료의 손을 끝내 붙잡지 못했던 그 순간, 늦어진 결정과 막혀버린 지휘체계 앞에서 강나윤은 평생 처음으로 자기 손이 아무 소용없다고 느꼈어요.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강나윤의 가슴 한가운데에 무거운 돌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강나윤은 다시 컨벤셔널로 돌아왔습니다. 동그란 테이블마다 흰 식탁보가 단정하게 덮여 있었고 의자들도 줄을 맞춰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강나윤은 의자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흐트러진 자리를 바로잡았습니다.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을 자리를 떠올리며 발이 걸리지 않게 통로의 간격을 다시 맞췄죠. 새벽 6시 반 강나윤은 잠시 홀 한쪽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손등에 남은 작은 흉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래전 한 현장에서 무너진 콘크리트 조각에 긁힌 자국이었죠. 그 흉터를 가만히 들여다보던 강나윤은 그 시절 자신이 입던 응급 구조복의 무게를 떠올렸습니다. 무겁고 거칠었지만 그 옷을 입고 있을 때만큼은 강나윤은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했어요. 지금 강나윤이 두른 것은 그 구조복이 아니라 기름때와 꽃물이 밴 검은 앞치마였습니다. 강나윤은 손바닥으로 앞치마를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으면 아무도 강나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손을 가졌는지, 어떤 밤들을 지나왔는지 말이죠. 그게 편했습니다. 적어도 그렇다고 강나윤은 스스로를 설득해 왔어요. 복도 저편에서 직원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준비를 돕기 위해 출근한 사람들이었죠. 강나윤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 끈을 단단히 고쳐 묶었어요.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화려한 박수가 쏟아지는 날일 겁니다. 상석에 앉아 환하게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겠죠. 강나윤은 그 모든 장면의 뒤편에서 늘 그래왔듯 묵묵히 움직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나윤은 천천히 행사장 전체를 한 바퀴 둘러보았어요. 꽃도 명패도 의자도 물잔도 모두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마지막 명패의 위치를 살짝 바로잡으며 강나윤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홀 안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는데 정작 강나윤 자신만은 어느 자리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홀의 큰 창으로 새벽빛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강나윤은 마지막으로 천장의 조명 스위치를 하나씩 올렸습니다. 어둡던 컨벤셔널이 환하게 밝아왔죠. 그 환한 빛 속에서 강나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오늘 하루도 조용히 견뎌내자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나직이 말하면서 말이죠. 강나윤은 다시 앞치마 끈을 매만지고 행사장 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입구 앞에 멈춰선 강나윤은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곧 이 문으로 수많은 사람이 밀려들어 올 겁니다. 그들 모두에게 강나윤은 그저 행사 준비를 거둔 며느리일 뿐이었죠. 오전 11시 백성 메디컬 센터 VIP 컨벤션홀에는 손님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화려한 향수 냄새와 낮은 웃음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어요. 백옥심은 진주 목걸이를 단정하게 두른 채 우아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원장님 오셨어요. 우리 병원 피부미용센터 이번에 아주 잘 되고 있죠? 다 우리 둘째 며느리 덕이랍니다. 백옥심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컨벤셔널 입구로 차유리가 들어섰습니다. 새하얀 정장에 고급스러운 미소, 한쪽 손에는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어머님 축하드려요. 아버님께 드릴 건강검진 프리미엄 패키지랑 어머님 피부 리프팅 예약권도 따로 준비했어요. 백옥심의 얼굴이 활짝 피어올랐습니다. 역시 우리 유리는 다르다니까. 병원에도 도움이 되고 집안 체면도 살리고 말이야.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차유리에게 쏠렸어요. 여기저기서 부러움 섞인 말들이 새어나왔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피부과 원장이라면서요? 방송에도 나왔다던데요. 역시 재단가 며느리답네요. 그 말들이 컨벤셔널을 부드럽게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화려한 무대의 뒤편에서 강나윤은 조용히 빈 물잔을 채우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흘린 냅킨을 줍고 흐트러진 의자를 바로잡으며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신우이 서아린이 일부러 강나윤 쪽을 흘끗 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큰올케는 오늘도 직원인 줄 알겠네. 앞치마가 너무 자연스럽다. 그렇지 않니? 곁에 있던 시동생 서동건도 낮은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형수님은 손님들 앞에 안 나오시는 게 오히려 도와주시는 거예요. 병원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요. 강나윤은 아무 말 없이 빈 접시를 차곡차곡 포개어 치웠어요. 손끝은 여전히 차분했고 표정에는 아무런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익숙한 무언가가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죠. 모욕은 이제 강나윤에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겪어온 일이었으니까요. 강나윤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람의 가치를 명함 한 장으로만 재는 이 집안에서 굳이 입을 열어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때 컨벤셔널 입구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휠체어 한 대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백성의료재단 설립자이자 백성 메디컬센터 이사장인 서기섭이었습니다. 오랜 심장질환으로 몸은 눈에 띄게 야위었지만 사람들을 둘러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형형하게 살아있었죠. 손님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옥심과 차유리가 빠르게 다가가 서기섭의 양옆에 섰어요. 사진을 찍기 좋은 자리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서기섭의 양옆에서 두 사람은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기섭의 시선이 머문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홀 뒤편 빈 잔을 채우다 잠시 손을 멈춘 강나윤이었어요. 서기섭은 천천히 휠체어 바퀴를 굴려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백옥심이 당황한 듯 따라붙었지만 서기섭은 개의치 않았죠. 강나윤은 다가오는 휠체어를 보고 얼른 무릎을 굽혀 서기섭의 무릎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행사장 냉방이 셌거든요. 그 손길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익숙했는지 마치 오랫동안 환자를 돌봐온 사람의 손 같았어요. 담요를 덮으면서도 강나윤의 눈은 무의식 중에 서기섭의 입술색과 호흡의 깊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몸에 익힌 습관이 그렇게 또 한 번 배어나온 것이죠. 서기섭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라윤아, 내 손은 이런 일만 하던 손이 아닌 것 같구나. 강나윤의 손끝이 담요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담요 끝을 가지런히 정리했죠. 아버님, 추우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서기섭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나윤의 손을 한참 동안 무언가를 가늠하듯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다른 가족들에게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백옥심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백옥심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서기섭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여보, 손님들 기다리세요. 어서 앞쪽으로 가셔야죠. 라윤이는 뒤에서 할 일이 많아요. 서기섭은 잠시 강나윤을 돌아보았지만 결국 백옥심에게 이끌려 무대 앞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강나윤은 멀어지는 휠체어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이 집안에서 강나윤을 한 사람으로 봐주는 단 한 사람이 바로 저 서기섭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곧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서기섭의 팔순을 축하하는 인사를 건넸고 박수 소리가 홀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백옥심은 가족들을 무대 위로 불러 모았어요. 큰아들 서민준, 둘째 며느리 차유리, 시동생 서동건, 시누이 서아린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직 강나윤만이 그 부름에서 빠져 있었어요. 강나윤은 무대 아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가족들의 환한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 서민주는 무대 위에서 단 한 번도 강나윤 쪽으로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마치 그 자리에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강나윤은 결혼 첫해 저 사람이 자신의 손을 잡고 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겠다던 그 말은 어느새 빛바랜 종이처럼 부서져 있었어요. 강나윤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대 위의 환한 조명이 강나윤이 선 자리까지는 끝내 닿지 않았어요. 박수 소리가 커질수록 강나윤이 선 어둠은 더 깊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나윤은 손에 든 빈 물병을 가만히 끌어쥐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없이 삼켜온 침묵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무대 위에서 차유리는 손님들을 향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 미용센터의 성과를 또박또박 소개했고 곧 새로운 분원을 낼 계획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손님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백옥심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옆자리의 부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가 저렇게 야무져요. 큰 며느리는 뭐 말도 마세요. 사람이 영 미적지근하니 답답하다니까. 그 말은 작게 속삭인 듯 했지만 묘하게도 강나윤이 선자리까지 또렷이 흘러들었어요. 옆에서 음식을 나르던 직원이 강나윤의 눈치를 슬쩍 살폈습니다. 강나윤은 그저 옅게 웃으며 직원에게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였죠. 직원이 더 민망해질까 봐서였습니다. 사실 강나윤은 알고 있었어요. 차유리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 자신감이 정작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죠. 피부 한 겹을 다듬는 일과 멈추려는 심장을 붙드는 일은 전혀 다른 세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나윤은 그런 생각조차 마음속 깊은 곳에 가만히 눌러 담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행사가 무르익어 갈수록 홀 안의 공기는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손님들의 잔 위에서 반짝였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강나윤은 그 빛과 음악의 가장자리를 따라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누구의 이름도 불리지 않는 자리에서 강나윤은 그렇게 또 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손님 한 사람이 음료를 받으려다 발을 헛디뎌 휘청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노부인이 깜짝 놀라 잔을 떨어뜨렸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가 짧게 울리자 강나윤의 몸이 누구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순식간에 다가가 노부인의 팔을 받쳐 부축했고 동시에 발밑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손짓으로 가리며 사람들을 물러서게 했죠. 노부인이 다치지 않았는지 손목과 발목을 빠르게 살피는 그 손길은 행사 도우미의 것이 아니라 분명 의료인의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발목 한번 천천히 움직여 보시겠어요? 노부인은 고맙다는 듯 강나윤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아가씨가 어쩜 이렇게 침착해. 꼭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같네. 강나윤은 옅게 웃으며 깨진 잔을 직접 치웠어요. 그 짧은 순간을 무대 위의 가족들 가운데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멀리 휠체어에 앉은 서기선만이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팔순 기념식이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백옥심이 무대 한쪽에 마련된 커다란 가림막 앞으로 걸어갔어요. 사회자가 분위기를 띄우며 손님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기념해 백성의료재단 가족이 새로 찍은 가족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백옥심이 직접 가림막의 끈을 잡아당겼어요. 천천히 천이 흘러내리자 그 안에서 커다란 액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금빛 테두리를 두른 액자는 조명을 받아 더욱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기섭 이사장과 백옥심이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큰아들 서민준, 둘째 며느리 차유리, 시동생 서동건, 시누이 서아린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죠. 화목하고 단란한 그야말로 명문가의 가족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나윤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서민준의 바로 옆자리, 큰 며느리인 강나윤이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홍보실장 오세희였습니다. 오세희, 남편 서민준과 늦은 밤까지 단둘이 회의한다던 여자. 주말마다 재단 외부 미팅에 함께 다닌다던 여자.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저런 말이 돌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강나윤은 들고 있던 물병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소문으로 짐작하던 상처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상처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의 곁에 서 있었거든요.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강나윤의 가슴을 더 깊이 후벼 팠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거리가 아니라는 걸 그 사진 한 장이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으니까요. 호라는 여전히 박수와 감탄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그 사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오직 강나윤만이 자신이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통째로 지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자리도 존재마저도 말이죠. 강나윤은 천천히 무대 가까이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나서지 않았을 자리였어요. 손님들의 눈이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그저 조용히 사는 것이 모두에게 편하다고 여겨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3년 동안 켜켜이 눌러온 무언가가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강나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묘하게 또렷했습니다. 백옥심이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왜 저 사진에 없나요? 순간 컨벤셔널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백옥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천천히 사라졌어요. 내가 왜 거기 들어가야 하니? 저도 이 집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며느리라고 다 같은 며느리니? 유리는 우리 병원 원장이고 세희는 재단 홍보를 책임지는 사람이야. 너는 오늘 행사 준비를 도운 사람이고. 손님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강나윤의 귓가에 바늘처럼 박혔어요. 누군가는 잔을 들어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모든 시선이 강나윤 한 사람에게로 쏟아졌지만 강나윤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곁에 있던 서아린이 일부러 모두에게 들리도록 속삭였습니다. 솔직히 큰올케가 사진에 들어가면 좀 어색하긴 하지. 우리 병원 재단과 이미지랑은 영 안 맞잖아. 안 그래? 강나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 서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서민준은 강나윤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피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편에 서서 입을 열어주기를 강나윤은 마지막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짧은 외면 하나가 강나윤이 3년 동안 간신히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을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민준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강나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넓은 홀 안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멀어지고 오직 남편의 입술만이 강나윤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 한마디에 지난 3년이 걸려 있다는 걸 정작 서민준만은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서민준은 입술만 달싹였어요. 한참을 망설인 끝에 나온 말은 강나윤이 가장 듣고 싶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엔 그냥 좀 넘어가자, 라윤아. 그 말이 강나윤의 가슴 한가운데를 차갑게 파고들었어요. 지켜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이 집안의 사람이라고 그 한마디만 해주길 바랐을 뿐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끝내 그 한마디를 외면했습니다. 강나윤은 문득 깨달았어요.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헛된 기대였다는 것을요. 그 기대가 무너지자 남은 것은 오직 텅 빈 침묵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배곡심이 성큼성큼 강나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집안 망신을 당했다고 여긴 모양이었어요. 배곡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고 진주 목걸이가 흔들릴 만큼 거친 걸음이었습니다. 어디서 손님들 앞에서 집안 망신을 시켜. 짝! 마른 손바닥이 강나윤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넓은 컨벤셔널 벽에 둔탁하게 부딪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음악보다도 박수보다도 크게 홀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강나윤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어요. 순식간에 뺨 위로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올라왔습니다. 홀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나윤에게 쏠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강나윤을 비웃던 사람들조차 이 노골적인 폭력 앞에서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어요. 강나윤은 천천히 고개를 바로 했습니다. 뺨은 화끈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단 한 번의 손찌검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강나윤은 이 집안에 들어온 첫날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어보겠다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을요.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났고 행사가 있을 때면 누구보다 늦게까지 남아 뒷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견디면 언젠가는 이 집안의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거라 믿었어요. 그러나 오늘 그 모든 노력의 끝에 돌아온 것은 손님들 앞에서의 손찌검과 사진 한 장에서조차 지워진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강나윤은 화끈거리는 뺨을 손으로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똑바로 선 채 배곡심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 시선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맑아졌어요.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모두가 당황해 우왕좌왕할 때 오직 강나윤만이 또렷해지던 그 감각. 바로 그 감각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고 서아린과 서동건은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차유리는 입을 가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민주는 끝내 무대에서 한 발짝도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강나윤을 향해 손을 뻗지도 어머니를 말리지도 못한 채 그저 창백한 얼굴로 굳어있을 뿐이었죠. 그 무력한 모습을 바라보며 강나윤은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매달릴 것도 없다는 사실이 도리어 강나윤을 자유롭게 만들었거든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한 여자가 뺨을 맞고 가족 사진에서 지워진 채 홀로 서 있었어요. 비단 드레스를 입은 손님들과 값비싼 향수 냄새, 흥겨운 음악 속에서 강나윤만이 초라한 검은 알치마 차림으로 가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때 수백 명의 생명을 두 손으로 붙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손이 곧 다시 한번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움직이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죠. 강나윤의 뺨이 붉게 부어오르고 컨벤셔널이 숨죽인 정적에 잠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앞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휠체어 한 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서기섭 이사장이 가슴을 움켜쥔 채 몸을 앞으로 천천히 꺾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민준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무대 아래로 뛰어내려갔어요. 서기섭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숨이 끊어질 듯 얕고 가빠졌어요. 가슴을 움켜쥔 손에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목에서는 쇳소리 같은 거친 숨만 새어나왔어요. 그러더니 이내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컨벤셔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손님들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의자가 넘어지고 잔이 깨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우르르 뛰어왔지만 정작 눈앞의 환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어쩔 줄 몰라 했고 또 누군가는 큰 소리로 사람을 불렀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아하던 백옥심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남편이 쓰러지는 광경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평생 사람들 위해 군림하던 안주인도 죽음 앞에서는 한낱 무력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나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뺨을 맞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며느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수십 명의 생명을 지휘하던 응급 현장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모욕도 아픔도 붉게 부어오른 뺨도 그 순간만큼은 강나윤의 머릿속에서 깨끗이 사라졌어요. 오직 눈앞에서 꺼져가는 한 생명만이 강나윤의 온 신경을 사로잡았습니다. 강나윤의 시선이 단숨에 서기섭의 입술과 목, 가슴의 움직임을 훑어내렸어요. 입술의 빛깔, 호흡의 깊이, 흉부가 들썩이는 간격까지 수천 번 반복해 몸에 새긴 관찰이 단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강나윤은 망설임 없이 서기섭에게 다가갔습니다. 전부 비키세요. 환자 주변 공간 확보합니다. 강나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도 홀 전체를 가르고 또렷하게 울렸어요. 우왕좌왕하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119 부르지 말고 코드블루 먼저 띄우세요. 여긴 병원 아닙니다. 응급의료센터에 바로 연락하고 심장혈관센터 당직팀 호출하세요. 산소 가져오시고요. 강나윤이 빠르게 지시를 쏟아냈습니다. 그 명령은 너무도 정확하고 거침이 없어서 곁에 있던 병원 직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그런 용어를 알고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의아해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다급한 현장에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직함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확신이라는 것을 강나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차유리가 얼떨결에 서기섭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피부미용센터 원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차유리의 손은 맥을 제대로 짚지도 못한 채 허공에서 떨고 있었어요. 어디를 어떻게 눌러야
맥이 잡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손이었습니다. 진짜 응급 상황 앞에서 그 화려한 직함과 방송 출연 경력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어요. 차유리는 결국 겁에 질려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비키세요. 강나윤이 차유리를 옆으로 물리고 서기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손으로 서기섭의 턱을 들어 기도를 확보하고 다른 손으로는 목의 동맥을 짚었어요. 손끝의 감각만으로 맥박의 세기와 간격을 읽어냈습니다. 약하고 불규칙한 맥, 식은땀으로 축축한 이마, 파랗게 질린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등 쪽으로 번지는 듯한 통증의 신호. 강나윤의 머릿속에 한 가지 무서운 가능성이 빠르게 떠올랐어요. 단순한 심장 발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래서 더더욱 1분 1초가 급하다는 직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배곡심이 얼어붙은 몸을 풀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강나윤의 손을 거칠게 쳐냈어요. 그 손 치워. 내가 의사야? 간호사야? 병원 며느리라고 환자 몸에 함부로 손대도 되는 줄 알아? 강나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대동맥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의식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1분만 지체해도. 입 다물어. 배운 것도 없는 애가 어디서 함부로 의사 흉내를 내. 배곡심은 거의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며 강나윤을 힘껏 밀쳐냈습니다. 강나윤의 등이 뒤편 테이블에 세게 부딪혔어요. 그 충격에 누군가 챙겨온 산소 마스크가 바닥에 떨어져 대구르르 굴러갔습니다. 배곡심은 분노와 자존심에 눈이 멀어 며느리가 무엇을 하려는지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배운 것 없는 며느리가 감히 의사 흉내를 낸다는 사실 하나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에도 서기섭의 호흡은 점점 더 얕아지고 있었어요. 혈압은 빠르게 떨어지고 의식은 흐릿해져 갔습니다. 강나윤은 벽에 기댄 채 멀어져가는 산소 마스크와 점점 꺼져가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강나윤의 눈앞에 4년 전 그 밤이 겹쳐졌습니다. 무너진 고가도로 아래 콘크리트에 깔린 동료의 손. 살릴 수 있었던 사람. 그러나 늦어진 결정과 막혀버린 지휘체계 때문에 강나윤은 끝내 그 손을 붙잡지 못했어요.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생명이 있었는데 누군가의 명령과 절차가 그 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날 밤 강나윤은 동료의 눈을 마지막으로 마주했어요. 원망도 두려움도 없이 그저 조용히 강나윤을 바라보던 그 눈빛. 강나윤은 그 눈빛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누군가가 강나윤의 손을 막아서고 있었어요. 강나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4년 전에는 동료를 잃고 도망쳤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망친 대가로 강나윤이 얻은 것은 4년 동안 매일 밤 자신을 갉아먹는 죄책감뿐이었으니까요. 한 사람의 생명이 자기 손끝에 걸려 있는데 누구의 모욕도 어떤 자존심도 더는 강나윤을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강나윤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쓸어 넘기며 다시 한번 서기섭의 상태를 가늠했습니다. 어머니, 강나윤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막아서면 아버님은 돌아가십니다. 그땐 어머니가 그 책임을 지셔야 해요. 배곡심의 얼굴이 일순 굳었어요. 강나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서기섭 곁으로 다가가 떨어진 산소 마스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서기섭의 기도를 다시 확보하고 호흡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홀 안의 누구도 이제는 강나윤을 막지 못했습니다. 배곡심조차도 한 발 물러선 채
며느리의 달라진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던 그 여자가 지금은 모두가 손 놓고 있는 생명을 홀로 붙들고 있었으니까요. 강나윤의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였고 그 움직임은 오랜 세월 현장에서 단련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지켜보던 손님들 사이에서 누군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정말 행사 도우미가 맞아?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이 들것을 밀며 컨벤션홀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강나윤은 그들을 향해 짧고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달려온 의료진들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행사장 한복판에서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마치 오랜 세월 응급실을 지켜온 의사처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서기섭은 곧바로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졌습니다. 백성 메디컬 센터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병원이었지만 상황은 모두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응급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가 나오자 달려온 흉부외과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던 손이 멈칫했어요. 급성 대동맥 박리입니다. 심장을 둘러싼 막에 피가 차오르는 앞전 증상도 의심됩니다. 이미 쇼크가 진행 중이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흉부외과 과장의 목소리에는 의사로서의 곤혹스러움이 그대로 배어 있었어요. 대동맥이 안쪽부터 찢어지며 피가 새어나가는 이 병은 손을 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살아날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드는 무서운 응급질환이었습니다. 게다가 서기섭은 이미 고령인데다 오랜 심장질환까지 앓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이 겹쳐 있었어요. 복도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던 백옥심이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금 전까지 손님들 앞에서 우아하게 웃던 안주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백옥심은 흉부외과 과장의 가운 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살려내요. 당신들 이 병원 의사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야 할 거 아니에요. 흉부외과 과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어요. 수술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박리는 국내에서도 성공 사례가 손에 꼽을 만큼 어려운 수술입니다. 집도할 수 있는 의사가 지금 이 병원에 있을지조차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 절망이 짙게 드리워졌어요. 그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 강나윤은 응급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두 눈은 벽에 걸린 컴퓨터 단층 촬영 영상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어요. 강나윤의 시선이 화면 위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찢어진 대동맥의 정확한 위치, 혈류가 새어나가는 방향, 심장 주변을 짓누르는 압박의 정도까지. 다른 의료진들이 영상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동안 강나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술의 경로가 한 장의 지도처럼 또렷하게 그려지고 있었어요. 어디를 먼저 절개하고 어느 혈관을 어떤 순서로 막아야 하는지, 인공혈관은 어느 지점에 이어 붙여야 하는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길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할 수 있다. 강나윤은 직감했습니다. 분명 살릴 수 있는 길이 보였어요. 4년 전 무너진 현장에서 산소도 조명도 부족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 같은 병을 앓던 환자를 두 손으로 살려낸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물며 모든 장비가 갖춰진 이 대형 병원이라면 강나윤에게는 분명 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강나윤은 자신이 그토록 오래, 그토록 깊이 숨겨온 정체를 이 자리에서 모두 드러내야 했어요.
한번 드러난 이름은 다시는 숨길 수 없을 터였습니다. 강나윤의 손끝이 잘게 떨렸어요. 4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이름. 다시는 꺼내지 않으리라 몇 번이고 다짐했던 그 이름.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강나윤이 힘겹게 쌓아 올린 조용한 일상은 모두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료를 잃고 도망친 죄책감도, 그 죄책감을 견디기 위해 택했던 침묵의 세월도 모두 한꺼번에 끄집어내질 터였어요. 강나윤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벽에 걸린 영상 속에서 시아버지의 심장은 강나윤의 망설임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정문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검은 차량 세대가 응급센터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먼저 빠르게 내려 길을 텄어요. 뒤이어 한 중년 남자가 단호한 걸음으로 응급센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그 위세에 눌려 절로 길을 비켜섰어요. 누가 보아도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재난의료본부장 윤태호였습니다. 병원장이 깜짝 놀라 황급히 허리를 숙였어요. 본부장님? 여긴 어쩐 일로 직접? 윤태호는 병원장의 인사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은 응급센터 안에 다른 누구도 아닌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한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앞치마 차림, 붉게 부어오른 뺨, 헝클어진 머리카락. 누가 보아도 행사장에서 막 끌려 나온 듯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윤태호는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4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윤태호가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강나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응급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윤태호는 강나윤 앞에 멈춰 서더니 잠시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러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국가재난의료본부장이라는 높은 자리의 사람이 앞치마를 두른 며느리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인 거예요. 강나윤 팀장님, 4년 동안 정말 오래 찾았습니다. 응급실 전체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백옥심이 멍하니 입을 벌렸어요. 팀장? 지금 누구한테 팀장이라고? 백옥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지만 윤태호는 그 말에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응급실에 모인 병원장과 의료진, 그리고 가족들을 향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마주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전 국가재난의료본부 응급외상팀장 강나윤 선생입니다. 4년 전 중앙고가도로 붕괴사고 현장에서 43명의 생명을 두 손으로 살려낸 분입니다.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아래에서 대동맥 손상 환자의 응급 재건수를 현장에서 성공시킨 국내에 단 한 명뿐인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응급실 천장 아래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배운 것 없는 며느리, 병원 이미지에 맞지 않는 여자, 행사장 뒤치다거리나 하던 사람, 가족 사진에서조차 지워졌던 존재. 그 여자가 바로 나라가 4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매던 의사였던 겁니다. 응급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강나윤에게로 쏠렸어요. 조금 전까지 강나윤의 손을 쳐내고 뺨을 때리고 벽으로 밀쳤던 백옥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자기가 방금 손찌검을 한 며느리가 나라가 4년 동안 찾아 헤매던 전설적인 의사였다니. 백옥심은 그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입술만 달싹였어요. 서민주는 넋이 나간 채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뒤편에 서 있던 아내의 진짜 모습을 정작 남편인 자신만이 끝까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차유리와 서아린,
서동건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강나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4년 만에 마주한 옛 상관의 얼굴이었어요. 그 눈에는 반가움과 안도 그리고 미안함이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4년 전 그 무너진 현장에서 강나윤은 윤태호의 목숨을 제 손으로 살려낸 적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윤태호는 사라진 강나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찾아왔던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다 풀어놓지 않아도 통하는 생사를 함께 넘나든 사람들만의 깊은 신뢰가 흐르고 있었어요. 강나윤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토록 도망쳐온 이름이 이제 모두의 앞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 하나를 마침내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강나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응급실 너머에서 한 생명이 시시각각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 정체가 드러난 것도, 가족들의 충격도, 배곡심의 손찌검도 지금은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강나윤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 눈빛은 이미 며느리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목숨을 두 손에 짊어진 의사의 것이었습니다. 강나윤은 윤태호를 향해 짧게 입을 열었어요. 환자 상태부터 봐야겠습니다. 강나윤의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응급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강나윤을 손가락질하고 비웃던 사람들은 어느새 입을 굳게 다물고 강나윤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정체가 드러난 것만으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의 태도가 순식간에 뒤바뀐 셈이었습니다. 사람을 직함으로만 판단하던 이들에게 이보다 더 뼈아픈 교훈은 없었을 거예요. 배곡심이 비틀거리며 강나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서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 손을 모은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매달렸어요. 나윤아, 내가 몰랐다. 엄마가 몰라서 그랬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제발 내 아버님 좀 살려다오. 응? 강나윤은 천천히 고개를 내려 자신을 붙잡은 배곡심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 손님들 앞에서 강나윤의 손을 쳐내고 뺨을 후려치고 벽으로 밀쳤던 바로 그 손이었어요. 그 손이 지금은 강나윤에게 애원하듯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강나윤의 소매자락을 파고들 만큼 절박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던 백성의료재단의 안주인이 사람의 생사 앞에서 비로소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강나윤은 알고 있었어요. 그 절박함이 결코 강나윤이라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강나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분노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없이 차분한 의사로서의 마음만이 남아 있었죠. 분노할 시간조차 아까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아버지의 대동맥에서는 피가 새어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미움이라는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강나윤의 머릿속은 오직 환자를 살릴 시간을 어떻게 단일분이라도 앞당길 것인가, 그 한 가지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저를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니. 강나윤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배곡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며느리를 올려다볼 뿐이었어요. 병원장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특별집도 승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외부 의료진에게, 그것도 4년이나 현장을 떠나 있던 사람에게 수술을 맡기려면 본래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윤태호 본부장이 직접 나서서 강나윤의 자격과 실력에 대해 자신의 모든 직위를 걸고 책임을 보증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일은 놀랄 만큼 빠르게 진행됐어요. 흉부외과 과장은 조용히 컴퓨터 단층 촬영 영상 자료를 강나윤에게 넘겼습니다. 그 표정에는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 가닥 희망이 어려 있었어요. 사실 그 과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수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이 병원 안에는 없다는 것을요. 강나윤은 자료를 한번 훑어본 뒤 천천히 허리에 묶인 앞치마 끈을 풀기 시작했어요. 기름때와 꽃물 자국이 밴 3년 동안 강나윤을 감싸고 있던 그 검은 앞치마였습니다. 2번이나 감아 묶었던 끈을 강나윤은 한 매듭씩 천천히 풀어냈어요. 마치 지난 3년의 시간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끈이 스르륵 풀리고 앞치마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 작은 천 조각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응급실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 안의 사람들은 참으로 묘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한 여자가 며느리라는 옷을 벗고 낮아지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잘못된 자리에 갇혀 있던 한 사람이 마침내 자기 본래의 자리로 당당히 돌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앞치마가 가리고 있던 것은 강나윤의 초라함이 아니라 강나윤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백옥심은 자신이 3년 동안 무엇을 짓밟아 왔는지를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강나윤은 수술 준비실로 향했습니다. 흐르는 물에 팔꿈치까지 꼼꼼히 손을 씻고 소독약으로 2손을 닦은 뒤 푸른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움직임이었어요. 그러는 동안 강나윤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늘 구부정하던 등이 곧게 펴지고 어딘가 흔들리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또렷하게 정돈됐어요.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종종 걸음치던 며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 사람의 외상 전문의 강나윤이 서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본 강나윤은 4년 만에 처음으로 낯설지 않은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강나윤이 의료진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하이브리드 수술실 바로 열어주세요. 인공혈관 28mm, 30mm 2가지 모두 준비하시고 수혈용 혈액 10팩 대기시키세요. 체외순환팀 지금 바로 호출하고 마취가는 저혈압 대응 프로토콜로 갑니다. 의료진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강나윤의 지시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 지시가 너무도 정확하고 막힘이 없어서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의료진들조차 자기도 모르게 그 흐름에 따라 몸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장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무엇을 대기시켜야 하는지를 강나윤은 단 한 번의 머뭇거림 없이 짚어냈어요. 마치 이 수술실을 수백 번 드나든 사람 같았습니다. 그제야 의료진들은 윤태호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온몸으로 실감했어요. 바로 그때 서민준이 뒤늦게 강나윤 앞으로 다가왔어요.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라윤아, 왜 나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했어?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강나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한때는 저 사람의 한마디를 그토록 기다렸지만 이제는 그 기다림조차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내가 뺨을 맞을 때도 가족사진에서 지워졌을 때도
시어머니가 내 손을 쳐낼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은 그저 눈을 피했죠. 서민준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달라졌을 거라고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민준 씨. 당신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표를 봤던 거니까요. 강나윤은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어요. 지금은 묻지 마세요. 저는 남편을 설득하러 가는 게 아니라 환자를 살리러 가는 겁니다. 서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곁에 두고도 끝내 알아보지 못한 아내. 그 아내가 지금 자기 아버지의 생명을 손에 쥔 채 수술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서민주는 뒤늦은 후회 속에서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서늘한 공기가 강나윤을 맞이했습니다. 강나윤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등 뒤로 가족들의 시선이 쏟아졌고 백옥심의 흐느낌과 서민준의 부르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지만 강나윤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제 강나윤의 세계에는 오직 수술대 위에 누운 한 사람의 환자만이 존재했어요. 수술실 문이 등 뒤에서 묵직하게 닫혔습니다. 강나윤은 짧게 숨을 골랐어요. 환하게 켜진 수술등 아래 창백한 얼굴의 서기섭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4년 전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이 마침내 이 차가운 수술실 안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반드시 살려낼 거야. 강나윤은 속으로 그렇게 몇 번이고 되뇌며 두 손에 수술 장갑을 단단히 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환자의 곁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수술은 시작부터 험난했습니다. 강나윤이 서기섭의 가슴을 열자 안에서는 이미 검붉은 피가 무섭게 차오르고 있었어요. 대동맥은 처음 영상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찢어져 있었고 심장 주변에는 새어나온 피가 위태롭게 고여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서기섭은 수술대 위에 오르지도 못했을 상황이었어요. 강나윤의 이마에 순식간에 긴장의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강나윤은 단 한순간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보다 더 끔찍한 현장을 강나윤은 수없이 마주해 왔으니까요. 강나윤의 두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지만 결코 거칠지 않았고 조용하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손끝은 마치 따로 의지를 가진 것처럼 피로 뒤덮인 좁은 공간 속에서도 찢어진 혈관을 정확히 찾아 들어갔습니다. 먼저 고인 피를 빼내 시야를 확보하고 출혈이 가장 심한 지점부터 차분히 다스려 나갔어요. 한 동작 한 동작이 마치 미리 짜인 악보처럼 흐름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강나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던 흉부외과 과장도 곧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강나윤의 손은 교과서에도 없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시간도 장비도 부족한 절박한 순간마다 스스로 찾아낸 길이었어요. 수술 모니터실에는 어느새 병원 교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의사들이 강나윤의 수술을 직접 보기 위해 몰려든 거예요. 저 기술은 대체 뭐죠? 처음 보는 방식인데요. 재난 현장에서 쓰던 응급재검법을 정식 수술실 방식으로 바꿔서 적용하고 있어요. 저런 건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사람 손으로 저 속도와 정확도가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교수들의 입에서 연신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평생 수술방을 지켜온 노 교수들조차 강나윤의 손놀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어떤 이는 강나윤이 한때
나라의 재난 현장을 누비던 전설적인 의사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수술대 앞에 강나윤은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하는 사람 같았어요. 강나윤의 세계에는 오직 환자의 심장과 자기 두 손, 그리고 흘러가는 1분 1초만이 존재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4시간째였어요. 그때까지 강나윤은 단 한 번도 허리를 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니터의 숫자가 어지럽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서기섭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령의 환자가 오랜 시간 수술을 견디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마취가 의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혈압 유지가 안 됩니다. 수술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팽팽해졌어요. 하지만 강나윤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두 눈은 여전히 환자의 가슴 안쪽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출혈점 찾았습니다. 흡입 유지하세요. 클램프 2mm만 더 위로 이동합니다. 강나윤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어요. 그 침착함이 흔들리던 수술실을 다시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하는 순간일수록 집도 위에 흔들림 없는 목소리 하나가 수술실 전체를 살린다는 것을 강나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강나윤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자 거짓말처럼 출혈이 잦아들었습니다. 단 몇 밀리미터의 차이로 새어나가던 피가 멈춘 거예요. 곁에서 보조하던 의료진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6시간째. 마침내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길게 이어진 수술과 출혈을 견디지 못하고 서기섭의 심장이 한 차례 멈춰버린 거예요. 삐 하는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모니터의 파형이 힘없이 일직선으로 늘어졌습니다. 수술실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누군가는 숨을 멈췄고 누군가는 강나윤의 얼굴을 다급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제세동 준비하세요. 강나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절망할 그 순간에도 강나윤의 두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첫 번째 충격. 서기섭의 몸이 작게 들썩였지만 모니터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 그래도 일직선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회복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강나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잠시 손을 멈추고 방금 봉합한 부위를 아주 미세하게 다시 조정했습니다. 출혈을 잡는 데 집중하느라 놓쳤던 작은 긴장점을 강나윤의 손끝이 정확히 찾아낸 거예요. 그 짧은 순간 강나윤의 머릿속에는 4년 전 끝내 살리지 못했던 동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강나윤은 누군가의 손에 가로막혀 끝내 동료에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 무력함이 4년 동안 강나윤을 짓눌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강나윤은 그 기억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아픈 기억을 멈추려는 심장을 되살리기 위해 두 손에 더 큰 힘을 싣는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요. 세 번째 충격. 순간 일직선이던 모니터의 파형이 꿈틀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모니터 한 점에 모였습니다. 곧이어 작은 산봉우리 같은 파형이 하나, 둘, 천천히, 그러다 규칙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멈췄던 서기섭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수술실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은 곧 안도의 숨소리로 채워졌어요. 수술실 안에서 누군가 참았던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모니터실에서는 한 노교수가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 심장이 멈춘 그 순간에도 손이 단 한 번도 안 떨렸어.
나는 평생 수술방에 있었지만 저런 손은 처음 봐. 그 말에 곁에 있던 다른 교수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술은 단지 기술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나윤은 두 손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강나윤은 멈췄던 손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해도 마지막 봉합을 완벽하게 마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강나윤은 찢어진 대동맥을 인공혈관으로 잇고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봉합해 나갔어요. 단 한 땀의 어긋남도 허용하지 않는 극도로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끊어진 생명의 길을 다시 이어붙이는 듯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강나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이 시작된 지 9시간 만이었습니다. 강나윤이 마지막 봉합을 끝냈어요. 혈압은 안정을 되찾았고 산소 포화도 수치도 천천히 정상 범위로 올라왔습니다. 강나윤은 손에 들고 있던 수술 도구를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수술 종료합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먼저 수술실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곁에서 9시간을 함께 버틴 의료진들이 벅찬 얼굴로 강나윤을 향해 손뼉을 쳤어요. 곧이어 유리창 너머 모니터실에 모여있던 교수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박수였어요. 1시간 전까지 행사장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물잔을 채우던 그 여자를 향한 박수라는 사실이 그 자리에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강나윤은 웃지 않았어요. 강나윤은 잠시 두 눈을 감았습니다. 4년 전 끝내 붙잡지 못했던 동료의 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자신을 막아서던 수많은 손길을 뚫고 마침내 한 생명을 붙잡아낸 자기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엔 늦지 않았어.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어. 강나윤은 천천히 수술실을 나섰습니다. 9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앉지 못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만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어요. 이틀 뒤 서기섭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9시간의 대수술을 견뎌낸 노인의 얼굴에는 여전히 핏기가 부족했지만 두 눈만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백성 메디컬 센터 VIP 병실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맑은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불과 사흘 전 화려한 팔순 잔치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모두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강나윤이 들어서자 백옥심이 누구보다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라윤아, 어서 와. 여기 앉아라. 뭐 좀 먹었니? 내가 죽이라도 가져오마. 응? 백옥심의 목소리에는 살가운 정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아니 강나윤이 이 집에 들어온 이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함이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친절은 조금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나윤은 알고 있었어요. 그 다정함이 강나윤이라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것은 국가재난의료본부 팀장이라는 이름을 향한 대형 병원이 탐내는 실력을 향한 친절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강나윤이 정말로 배운 것 없는 며느리였다면 백옥심의 손찌검과 멸시는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이름표가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강나윤은 그 차가운 진실을 누구보다 또렷이 알고 있었어요. 강나윤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천천히 서민준 앞에 내려놓았어요. 봉투를 내려놓는 손길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심이었으니까요. 이혼 서류예요. 병실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백옥심의 얼굴에서 살가운 미소가 천천히 굳어갔고 서민주는 그 봉투를 차마 집어들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서민준이 창백한 얼굴로 강나윤을 바라보았어요. 라윤아, 지금 꼭 이래야 해? 아버지도 깨어나셨고 어머니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강나윤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은 제가 누구인지 알고 나서야 반성했어요. 제가 뺨을 맞을 때는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았고 제가 가족 사진에서 지워졌을 때도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날 단 한 사람이라도 제 편에 서줬다면 저는 아마 이 서류를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서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무대 위에서 끝내 아내를 외면했던 자기 모습이 지금 와서 가장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어요. 백옥심이 울먹이며 강나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랬겠니? 응? 이 어미가 잘못했다. 강나윤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더 끝내야 하는 겁니다, 어머니. 백옥심이 멈칫했습니다. 제가 대단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계속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보지 않고 쓸모로만 판단하는 집. 저는 그런 집에 더는 며느리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차유리는 고개를 떨궜고 서아린과 서동건도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강나윤의 말이 옳다는 것을 그 자리에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서기섭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라윤아.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기섭에게 쏠렸어요. 서기섭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병원이 사람을 살리는 곳인 줄로만 알았는데 정작 내 집안은 사람 하나를 조용히 죽이고 있었구나.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한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강나윤의 눈가가 잠시 흔들렸어요. 이 집안에서 강나윤을 끝까지 한 사람으로 봐준 단 한 사람. 늘 며느리의 조용한 태도 뒤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다른 누구의 변명보다도 서기섭의 이 한마디가 강나윤의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사과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서기섭은 떨리는 손을 들어 머리맡에 놓인 병원 재단 서류를 가리켰어요. 내가 원한다면 백성 메디컬 센터 응급외상센터를 맡아다오. 이 병원에는 바로 내 손 같은 의사가 필요하다. 그게 이 늙은이의 마지막 부탁이다. 병실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떠나려는 며느리를 의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붙잡는 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는 강나윤을 붙들 수 없다는 것을 서기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기섭은 강나윤이 가장 강나윤다울 수 있는 자리, 바로 환자를 살리는 자리를 내밀었습니다. 강나윤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창밖의 가을 햇살이 강나윤의 옆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4년 전 잃어버린 자신과 3년 동안 견뎌온 며느리의 시간이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강나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집 며느리로는 남지 않겠습니다. 강나윤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환자를 살리는 일이라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4년 동안 도망쳐온 일이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서기섭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살려준 것과 용서한 것은 엄연히 다른 일이었어요. 강나윤은 시아버지의 생명을 자기 두 손으로 살려냈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3년 동안 짓밟은 이 집안을 용서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의사로서의 책임이었고 누구를 용서하느냐 마느냐는 강나윤 자신의 마음이 결정할 문제였으니까요. 강나윤은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그것이 강나윤이 4년의 침묵 끝에 마침내 되찾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이었어요. 다만 의사로서의 길만은 다시 걷기로 한 겁니다. 그 길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강나윤 자신을 위한 길이었어요. 며칠 뒤 병원 로비의 대형 화면에 한 줄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전 국가재난의료본부 강나윤 팀장, 백성 메디컬센터 응급외상센터장으로 의료계 복귀. 강나윤은 푸른 수술복을 입고 응급센터 복도를 걸었어요. 더 이상 기름때 묻은 검은 앞치마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종종 걸음치던 구부정한 어깨도 없었습니다. 등은 곧게 펴졌고 한 걸음 한 걸음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는 의료진들이 강나윤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 행사장 뒤편에 가려져 있던 그 이름이 이제는 병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이 되어 있었어요. 뒤따라오던 젊은 전공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센터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강나윤은 수술모를 고쳤으며 옅게 웃었어요. 네. 이번엔 숨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응급실 자동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들것에 실려 들어오는 환자, 다급하게 외치는 구급대원들의 목소리. 누군가의 생명이 또다시 강나윤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나윤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더 이상 4년 전의 두려움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생명을 붙들겠다는 의사의 단단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어요. 강나윤은 그 사이렌 소리를 향해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두 손으로 붙드는 사람으로, 가족 사진에서 지워졌던 이름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부르는 이름으로 4년 동안 멈춰있던 강나윤의 시간이 마침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누구도 강나윤의 손을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나윤은 끝내 그 집에서 며느리로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은 다시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은 용서해야 하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려준 것과 용서한 것은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라윤이 시아버지를 살린 것은 미움보다 생명을 먼저 본 의사의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 집을 떠난 것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잃지 않겠다는 한 사람의 결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안일을 해주는 자리,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자리, 이거는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작아지는 자리도 있으면 안 되겠죠. 내 이름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자리, 내가 나답게 숨 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찾는 일은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라윤처럼 오래 참고 오래 숨고 오래 견뎌온 사람도 어느 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죠. 그리고 그때 필요한 건 모두의 박수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나를 잃지 말자.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마음이 가장 오래 남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이야기를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